여러분들이 미국은 지금 강대국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 중에서도 보수파가 강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기독교 특징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 국가. 전부 그냥 대통령이 무슨 예선하면 그냥 하나님 막 축복받고 이러잖아요. 딴 나라 안 그런 나라. 지금 그런 거 언급 안 하는 나라 많아요. 미국. 그리고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하나님 손아귀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미국 기독교 특징은 뭐냐? 미국 이민을 언제 갔습니까? 첫 필그림스 파더, 필그림 그 선구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게 1620년이거든요. 그럼 1620년 같으면은 이제 갓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새로운 기독교 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새로운 가장 앞선 가장 진보적인 유럽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유럽은 뭐 가톨릭 국가 또 무슨 국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너무 학대가 심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당시 가장 앞선 기독교 개신교파 이 관계 필그린스 프로 파더스잖아요. 1620년에 갔단 말이죠. 그때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럼 계몽주의는 그 뒤에 일어나거든. 볼테르나 루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유럽의 계몽주의는 뭐냐면은 기독교 비판입니다. 왜? 기독교가 거의 한 1000년 동안을 유럽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생각이나 이념도 한 200~300년 동안 더 지배하면은 그거는 다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성서가 좋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좋아도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성직자잖아요. 교황청부터 목사, 그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 조직이 오래 가면은 그 권력이 많으면은 타락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벌써 새로운 타락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싫다하고 간 게 미국 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 때는 제일 진보적인 파들이 갔어. 미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믿던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가 반성 안 하니까 죄악을 기독교도가 저지르는 폐해를 반성 안 하니까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몽주의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 이민을 가버렸어요. 체험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맹렬한 비판을 받던 유럽 문화를 모르고 간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 교포들이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박정희 숭배자들이거든요. 그때 이민 가가지고 70년대 가가지고 박정희 시대 이후에 그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걸 모르는 거야.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걸 몰라. 박정희가 제일인 줄 알아. 이승만 박정희가. 그 미국 교포들이 제일 보수적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 중에서. 다 그래가지고 그래. 70년대 이후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럼 똑같아요, 미국도. 유럽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제일 꼴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1920년대 신앙 통도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딱 알겠죠. 그 다음에 나아번 보시죠. 나아번. Manifest Destiny 하는 거는 운명을 선언하다 그런 거죠. 데스티니 운명, 매니페스트 선언하다인데 이 미국 그 역사 서양사학자들이 번역할 때 명백한 운명 이렇게 번역해요. 저건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남나라 쳐들어가려고 이제 막 하니까 침략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멕시코 정쟁할 때도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거든. 그럴 때 일부
제국주의적인 정치가들이 말한 것이 저겁니다. 그럼 뭐가 명백한 운명이냐? 우리라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개한 나라, 못 먹고 굶주리는 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또 예수도 잘 안 믿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을 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잘 살게 해줄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우리 미국이다. 미국인이다. 미국 우리 백인이야. 백인 기독교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원조나 선교를 안 받아들이면은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에게만 준 명백한 운명이다. 미국이 제국주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다. 어때요? 옳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인의 정체. 그 다음 답은 여기 이제 멜로시는 복수 나옵니다. 숫자가 빠졌습니다. Revenge of the Melian 이런 겁니다. Revenge of the Melians 멜로스인의 복수 그런 거죠. 그 멜로스인의 복수하는 게 뭘까? 아까 지도 봤죠. 그 아데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데 아데네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이 좀 모자라니까 멜로스가 자기 편 들어줘야 돼. 그래 그거 가서 그리고 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 또 쳐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멜로스가 중립을 지키고 절대 안 들어줘. 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는 아데네가 아무리 달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데네 군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때려 부수고 정복을 해버립니다. 남자는 다 노예, 여자는 뭐 또 그냥 노비를 끌고 가고 막 죽여버리고 나를 완전 망쳐요. 그 사건을 보고 이게 원래 출처가 어디냐면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저게 이제 아데네 스파르타 전쟁한 걸 쭉 기록한 걸 쓰는 건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 나오는 이 얘기를 미국의 한 학자가 2000년대에 미국 국방 백서가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미국 국방부 백서가. 였고 멜리안과 영어 멜로시는 복수고 밑에 까만 글씨 보면은 쿼드레니얼 디펜스 리뷰 있죠. 쿼드레니얼이 뭡니까? 4년마다 보고서를 내는 디펜스 리뷰 국방 백서 그런 뜻입니다. 국방 4년마다 내는 국방 백서. 여기에 실린 논문 제목이 멜로시는 복수예요. 딱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미국 학자가 주장하는 멜로시는 복수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거 좀 재미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으십시오. 이 학자가 그래 말해요. 만약에 그때 아데네가 멜로스를 쳐들어올 때 만약에 멜로스에 아주 특이한 무기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핵무기라든가 어떤 아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아데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어 수단이 있었다면 아데네가 멜로스 멸망시키지 못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데네 그때 예를 들면 핵무기 있었다. 세균전 무기 있었다. 화학무기 독가스 있었다. 아데네 쳐들어온다? 전쟁으로는 멜로스가 져요. 작은 나라에 군대도 적으니까. 그러나 그런 걸 아데네 시에다가 탁 퍼뜨려버리면 어때요? 아데네가 아무리 승리해도 아데네 자체가 치명타를 입는단 말이에요. 치명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학자가 만약에 그때 멜로스에 아데네가 쳐들어오면 치명타를 할 수 있는 것만 있었다면 멜로스는 망하지 않았다.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그게 이 요지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말하는 것은 뭐냐? 지금 20세기는 이런 시대와는 달리 얼마든지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됐다. 뭡니까? 아무리 국력이 약하고 전쟁에서 미국을 못 이긴 나라라도 세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독가스는 만들 수 있잖아요. 테러는 할 수 있잖아요.
원자탄은 만들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그런 거 딱 가지고 있으면 미국 쳐들어가면 그래 좋다. 미국 너 힘 세지. 쳐들어오라 마라. 우리도 너 때리겠다. 그러면 뉴욕이나 워싱턴 뭐 LA 뭐 큰 도시에다가 그냥 세계를 확 뿌려버린다든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조그만 나라 쳐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자기들도 치명타를 입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미국 국방백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 20세기 후반기에 21세기 와서 이게 2000년에 나온 거니까 21세기입니다. 21세기 미국 국방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멜로슨이 복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나라도 핵무기 못 갖게 하고 세균전 못하게 하고 화학 독가스 못 만들게 하고 그런 무기를 못 갖게 해야만이 미국이 저 마음대로 쳐들어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미국 그런 거 아닙니까? 중동 쳐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라크 쳐들어가고 뭐 다 뭐 화학무기 있다 핵무기 있다 이렇게 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없는 걸 알고 쳐들어간 겁니다. 있다는 건 핑계고 이런 거거든. 그게 멜로슨의 복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정상적인 두뇌를 가졌다면은 북한이 왜 저렇게 핵무기 가지려고 애를 쓰느냐. 금방 왜? 미국이 계속 그냥 뭐 악의축하고 막 그냥 막 왜 괜히 남의 나라를 악의축이라고 그래. 저는 내가 보기 더 나쁜데 지구상의 전쟁은 미국이 다 일으키잖아 지금. 북한이 뭐 어느 나라 쳐들어갔나 뭐 바로 이 멜로슨의 복수 이걸 보면 이제 지금 한반도도 이렇구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The Revenge of the Melians. 그 밑에 보면은 asymmetric threat입니다. asymmetric 하는 건 뭐냐? 비대칭적 threat 위협이죠. 위협. 비대칭적 위협 and the next QDR. QDR이 표현해놨죠. Quadrennial Defense Review.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위협. 그게 뭐냐? asymmetric threat예요. 그건 뭐냐? 전기전투를 하면은 미국 당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세균, 화학, 테러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애먹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테러 할까봐 온 지구 공항 전체가 검색이 강화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미국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랍이 뭐 미국 이외에 딴 데 테러 넣나 안 넣지. 그런 겁니다. 이게 봐요. 그런 쉽게 말하면 미국이 21세기 미국이 지구를 흔들려면은 어떤 나라도 저런 거 없애야 된다. 그게 지금 미국 국방정책 기본이다. 딱 알겠죠? 자, 이래 된 겁니다. 실용주의는 뭐냐? 지금 무서운 철학입니다. 유럽은 유럽 철학사 근대 이후 니체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니체 철학을 할 건데 니체 이후 철학사 기본이 뭡니까? 맨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뭐 하느냐 뭐 이럴 때 신은 뭐 하느냐 맨날 신만 나무랬죠. 미국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왜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이 필요하면 없어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이 필요 없으면 있어도 버리고 이게 미국 실용주의입니다. 무섭죠? 무서운 거야. 지금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 있는 거지 뭐 그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이제 와다 하루키라는 전 도쿄대 교수였던 도쿄대 명예 교수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자주 옵니다. 미국만이 세계에서 정의 실현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했듯이 미국 너도 빨리 해야 된다. 이 말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지금 코로나 저렇게 일먹죠. 일본은 어떠냐? 미국, 일본 두 나라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평화롭게 남북이 평화롭게 살거든요. 전쟁 안 하고. 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명치 주신 이후에 150년 동안 정권 교체를 한 번도 못한 나라예요. 일본 국민들 똑똑한 것 같죠. 학자들 뭐 소설가들 똑똑한 것 같죠. 어떻게 그 아베 같은 정권 밑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들이 지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촛불 시위하고 난리 나죠. 응? 그리고 일본은 8.15를 항복일까 부르지 않습니다. 8.15 종전 기념일, 전쟁이 끝난 날. 말이 됩니까? 제가 항복해놓고. 절대 항복했다 안 해요. 종전 기념일 해가지고 그날 막 군복 입고 말이죠. 막 야석군이 신사로 행진해가지고 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올리고 막 이럽니다. 아, 우리가 2차 대전에는 졌지만은 또 한 번 더 하면 우리는 안 진다. 다짐하는 날이 8.15입니다.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일본은 뭐 아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개인은 싹싹하지만은 국가나 민족 단위로 되면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황. 세상에 지금도 천황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천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다 왕이죠. 일본은 천황이야. 천황은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야. 하늘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 석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일본 왕이 지가 천황이야. 땅 위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황제야. 하늘이죠, 황제야. 참 무엄하죠. 저게 일본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일본 신앙. 다 천황절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부인하는 당이 이제 뭐 일본의 공산당하고 사회당 일부하고 진보적인 당 몇 개인데 그건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일본 가서 천황 욕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 뜨고 그냥 막 화냅니다. 그만큼 무서운 나라거든. 자, 뭐 카네기 이 처세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카네기 묘명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자기가 선택한 말입니다. 인간이 저런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왜 글을 쓰며 왜 공부를 합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매일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발전해가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카네기를 본받읍시다. 그 다음 마크 트웨인. 이 사람요, 여러분들은 그냥 톰 소야, 뭐, 그냥 그런 거만 알았죠. 천만에. 이 마크 트웨인 살던 집입니다. 마크 트웨인 집에 있는 그 장식품을 찍었는데, 이 사람도 반제국주의에 맺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제국주의 연맹 부의장을 했어요. 필리핀 식민지 반대하고, 심지어는 카네기도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와 하락하니까 필리핀 정부에게 너가 미국의 빚을 얼마나 져서 이렇게 나라 뺏기느냐, 그 빚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고 미국 정부에 대고 필리핀 진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제발 필리핀 쳐들어가지 말아라. 카네기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쳐들어갔거든. 이게 미국입니다. 알겠죠? 미국.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옵시다. 우리나라 문제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데 자기가 힘 세니까 그냥 쳐들어왔다.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청일전쟁을 합니다. 각본에 의해서 합니다. 각본에 의해서. 자기들 각본에 의해서. 아, 청나라가 힘이 센 나는 조선 못 먹는다. 왜? 조선 먹으면 청나라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임진 침략전쟁도 했다가, 그 중국이 도와줘서 그 일본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청나라 해가지고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 다음 뭐 하느냐? 영국이 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영국이 못 먹게 하려고 3번 영일동맹 맺어요. 일동맹 맺어가지고 영국이 좋다. 일본 너 먹어라. 그렇다 합니다. 2번 카스트로테프 미락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 탐내거든. 그래, 러일전쟁 그래서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다 거친 뒤에 바로 울산덕약 1905년
11월 17일. 이거 보십시오. 2번부터 보십시오. 1905년 7월에 했죠.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을 8월에 했죠. 러일전쟁 끝난 포츠마트 조약을 9월에 했죠. 한 달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달 11월에 울산대교약.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외교권 뺏는 거죠. 울산대교약. 군대 해산하고. 그 5년 뒤에 1910년 완전히 우리나라를 자기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혜숙 씨. 그러면은 이때 나 지금 그거 강의 들어. 이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죠. 이 사람이 테프트 조약을 맺었는데 이 가스라 테프트 일본이 조선 먹어도 좋다고 허락한 조약을 맺은 테프트가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 후임이 테프트가 대통령이 돼요. 미국에. 대통령 되니까 1910년에 바로 일본이 조선 먹어도 좋다는 조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 미국이 얼마나 일본이 얼마나 마음 놓고 우리나라 1910년에 합방했잖아요. 1910년에. 이런 국제적인 정세. 이걸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긴 일이 뭐 지금 뭐 미국이 뭐 중국을 조각하는 게 저게 다 한국과 관계가 깊은 일들입니다. 깊은 일들이에요. 일본이 뭘 그러는 게 다 깊은 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막 화해하고 평화조약 맺자하면 제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이 맨날 미국한테 남북 평화협정 못하게 만들어라. 맨날 구걸하잖아요. 일본이. 딱 알겠죠. 역사라는 게 이런 걸 알고 좀 뭐 글도 쓰고 장미가 아름답다 뭐 그런 것만 쓰면 그 수필이 됩니까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런 건데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평화 운동을 하는 솔로의 영향을 받은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그 나왔던 그 도쿄대 교수가 쓴 러일전쟁이라는 책이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보려면 이게 2권입니다. 2권. 엄청 두껍고 굉장히 근데 뭐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처럼 재미있긴 있지만 뭐 저런 거 다 볼 필요는 없죠. 너무 두껍고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와다 하루키 교수가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한 치밀한 각본. 그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할 때 전 유럽과 미국 전체가 다 일본 편을 들어줍니다. 러시아 반대.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을 만약 오래 끌었으면은 일본이 져요. 왜? 러시아는 저력이 있으니까. 그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고, 공업도 일본보다 더 발달했고, 무기도 더 발달했고. 져요. 일본이. 지는데, 오래 끌면 일본이 진다는 걸 다 알아요. 아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른 두 나라한테 뭐 전쟁 그만해라. 빨리 일본이 이겼을 때 딱 미국 포츠마트 두 대표 불러가지고 조약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 조약 내용이 러시아 한반도에서 술 떼라. 일본, 조선 너가 조선은 일본이 먹어라. 그게 바로 포츠마트 조약이에요. 그 마지막이 이 와다 하루키 교수가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세계 강국들하고 다 조약을 맺고 허락을 맡고 내락을 맡은 뒤에야 조선을 침략했다. 그걸 보여준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관문이 러일전쟁이에요. 러일전쟁.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미국하고 중국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 있느냐? 큰 오산입니다. 다 그게 한반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도 안 먹혀야죠. 멜로스처럼 돼야죠. 딱 중립 지키고 아무데도 가입 안 해야죠. 중립 노선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화를 간접적으로 지킨 게 누구냐? 톨스토이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문학의 평화를 어떻게 지켰느냐. 여러분 제가 쓴 유럽 문학 기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 편에 조금 나옵니다. 이 톨스토이 박물관이거든.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 이거는 톨스토이 박물관은 여러 군데에서 모스크바만 해도 2군데가 있고 이게 이제 생가입니다. 이 생가 이거 뭐 유명하죠. 여러분 여긴 갔다 오신 분 많죠. 이건데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톨스토이가 이걸 반대합니다. 왜 일본하고 왜 전쟁 왜 일어났냐?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 자체는 다 나쁜 거다. 톨스토이는 아주 철저한 톨스토이는 평화주의자였거든요. 회개하라. 과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글 써가지고 막 반대해.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고 러시아가 전쟁 안 하려고 해도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전쟁 저절로 되어버린 거죠. 반대했는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러일 전쟁인데 전쟁터는 어디예요?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전쟁터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왜 러일 전쟁 저끼리 전쟁하면 저 나라에서 하든가 저 바다에서 해야지 남은 나라 와서 전쟁하냔 말이에요. 서울 시내 행군하는 일본 육군 군인들 왜 남의 수도를 행진해요? 저걸 막 구경거리라고 사람들 보는 거 봐요. 러일 전쟁 풍자한 겁니다. 그 당시 풍자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일본 망치야. 모루예요. 이거는 밑에 있는 바닥이죠. 대장간에 있는 바닥이죠. 이게 뭡니까? 꼬레.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코리아거든. K가 아니고 C입니다. C 코리아. 지금 말하면 러시아라는 이 바탕에다가 한국을 얹어놓고 일본 망치로 딱 치면은 밑에 모르는 끄떡 없어. 러시아는 끄떡 없어. 한국만 납작해져 없어져 버린 거죠. 납작하면 한국 없어지는 거야. 러일 전쟁은 일본이 한국을 먹기 위한 거다. 딱 이 그림 하나가 보여주는 거죠. 톨스토이 묘지입니다. 어떤 사나이가 가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쓴 러일 전쟁 반대 글을 일본의 요사노 아키코라는 여루 시인이 보고 반전운동가가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 그대 죽지 말기를. 왜 죽느냐 이게. 톨스토이 회개하라 이걸 읽고 감동했습니다. 이게 그대는 누구냐? 자기 남동생이에요. 자기 남동생이 여순공방전, 중국에 있는 여순공방전, 여순감옥. 누구 생각나요? 안중근 생각나죠. 그 공방전 때 예비군 육군 소위로 지 동생이 갔어. 남동생. 응? 호추 사부로 이렇게 주는 시야. 우리식으로 하면 그대라기보다는 너 죽지 말기를 뭐 그런 거죠. 너 제발 죽지 말아라. 이 시 근사합니다. 동생아, 너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그대 죽지는 말아라. 부모님이 칼을 잡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쳐야 되냐 너한테? 사람을 죽이다가 죽으라고. 24해, 24세가 된 동생. 24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너 총알 들고 가다 싸워 죽어라. 그렇게 너 키우지 않았다. 그대 죽지 말아라. 여순의 성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니한테 우리 집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는 모르느냐? 그 집안은 장사하는 집안이야. 집안의 법도 아무 관계 없다. 넌 장사만 잘하면 되는데 왜 가서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시가. 그대 죽지 말아라. 천황도 지 싸움에 직접 안 나가. 그 화려한 궁중에 앉아가지고는 잔소리 하고 앉았어. 서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짐승처럼 죽도록 하면서 죽이는 걸 사람의 영예로 삼는 것은 천황의 마음 깊숙이에는 원래 탐탁지 않으셨을 거다. 정치가들 장난들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금방 장가 가가지고는
아내를 두고 그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동생이. 그러니까 눈물 찌는 어린 새색시 10달이나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홀몸도 아닌 그 부인이 애변 거예요. 그 아내가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거기 가서 억울하게 죽느냐. 이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일본이 이 여러 시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누가? 진보적인 사람들 많이 반대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전쟁 지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문학을 하든 뭘 하든 진보적인 사상을 가져야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거지. 보수적인 사람들은 맨날 지 욕심만 채우느라고 전쟁만 하는 거다. 그럼 이때 러일 전쟁도 반대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예, 고토쿠 수스이, 행덕추가 유명한 사람이죠. 진보주의 지식했는데 대역죄, 일본에서 대역죄라는 건 뭐냐면은 천황을 반대하는 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거, 겁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을 합방해야 되거든요. 한일 합방이 언제입니까?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이거든. 근데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막 조선 합방하지 마라. 조선이 오랫동안 고유 문화와 독립성이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 일본이 총칼 힘이 세다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느냐. 이건 제국주의다. 하지 말아라.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잡아넣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잡아넣어가지고 24명을 1911년 죽여버립니다. 사형평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문학 잡지 중에서도 시라카바가 어떤 거예요? 백화가 뭡니까? 자작나무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자작나무가 굵지 않잖아요. 가늘고 딱 꽂아가지고 껍질이 희지요. 그리고 그 자작나무 껍질 흰 색깔이 러시아 여인들 색깔처럼 아름답다 해가지고 자작나무가 러시아 여인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작나무 많죠. 예, 도시마다 그걸 키워놓은 데가 많은데 그 자작나무 잡지 이름이 시라카바예요. 백화파. 이게 완전히 톨스토이 평화사상을 해가지고 전쟁 반대, 침략 반대, 제국주의 반대, 평화 이걸 주장한 잡지입니다. 이게 다 나오거든. 어디서 나왔냐? 톨스토이 나왔어요. 톨스토이는 솔로에서, 솔로와 간디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생략을 하고 이 남자는 좀 알아두세요.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서 톨스토이 사상이 들어와서 저렇게 반전 운동이 퍼져요. 참 문학이라는 게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가면 그냥 부활, 전쟁과 평화 읽지도 않고 그냥 오드리 헵번 연애하는 거나 보고 그랬죠. 보면 그 소설 봐야 돼요. 영화는 그야말로 그냥 심파야, 심파. 연애 얘기만 한 거죠. 아무것도 톨스토이 사상을 요만큼도 몰라요. 영화 봐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부활, 영화만 보고 말았죠. 소설 봐야 돼요. 소설 보면 그게 얼마나 평화의 중요성 있는지 몰라요. 전쟁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톨스토이가 들어와서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그 평화 사상으로 하여금 조선 침략을 반대하고 근데 그걸 다 잡아 죽여버려요. 탄압했거든. 근데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톨스토이 부활이죠. 이런 부활 가면 그냥 부잣집 도련님 바람 피운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일본의 이제 우치다 로안이 영어로 중역한 거
그 나중에 시모무라 호우케츠가 부활 드라마를 써요. 저것도 그 영국에서 한 걸 이제 모방한 겁니다. 번안해가지고 부활이라는 각본서가 연극으로 공연하거든. 이게 1914년 이미 조선은 침략한 뒤죠. 제국극자라는 건 일본에서 제일 큰 극자이거든. 그래서 하는데 이때 이 연극을 할 때 일본에서 카츄샤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수 이름이 마치 스마코. 이 레코드판이 2만 장. 지금도 2만 장 많지만은 이때 2만 장은 지금으로 치면 한 뭐 200만 장. 오히려 뭐 2천만 장 정도 팔렸다고 볼 정도로 엄청난 대유행을 해버린 이게 뭐냐? 가투샤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는 평화 선전 운동이에요. 이게 그냥 연극이 아니고. 가투샤라는 건 알겠죠? 제가 버림받아서 헤어지는 서러움 그런 걸 노래한 겁니다. 이 노래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연애 소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 평등, 평화 이런 걸 담고 있다.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돌소리가 가투샤를 쓴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 정교회 중에서 혁명을 일으킨 평화파, 그 평화파들이 러시아에서 하도 탄압을 받아서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돈을 대주기 위해서 쓴 소설이 돌소이 가투샤거든. 그럼 돌소이 가투샤가 왜 썼겠어요? 전쟁 반대, 평화, 인류 평등, 자유. 그 종파, 그 종교 한 유파, 기독교 한 유파를 카나다 가서 땅 사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자금이니까 당연히 그런 사상을 담은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왔대요, 이 연극이. 우리나라도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또 이제 노래가 달라져요. 한국 유입돼가 일본어판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최남선이 19살, 이광수는 17살, 홍명인은 23살 이럴 때거든. 이 사람들이 다 돌스토이에 심취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평화운동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돌스토이 깊이 연구자들이 이해하면은 이광수도 뭐 돌스토이 굉장히 깊이 알았다 하는데 다 읽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안 읽은 것 같아. 전집 같은 거 못 봤을 거예요. 그때 전집은 그 아직 일본에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냥 몇 개 소설만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광수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어쨌거나 그 우리나라 이제 1915년에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공연했는데 이 에리수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이 에리수라는 가수가 이때 인기 굉장히 했대요. 나중에 이제 뷰티를 끝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좀 한심 따분한 거면 노래 들으니까 갑갑하죠. 러시아 가수샤 할 때로 이제 좀 신이 날 거예요. 잠보다 잠이 번쩍 깰 겁니다. 자, 요까지만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 이 보면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러시아 가투샤는 군인들이 부른, 물론 이제 가수가 부른 노래도 많아요. 이제 러시아 민요 중에 제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게 가투샤거든요. 근데 이제 왜 군인들이 불렀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돌스토이 부활을 가투샤하고 좀 관계가 없어요. 이름만 따와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 문화 이해를 위해서 내가 좀 설명하면은 이 대포 이름이에요. 아까 얘 나올 때 대포가 나왔죠, 뒤에. 바추카포. 2차 대전 때 바추카포를 만들어 바추카포 포 이름으로 가투샤를 불러가지고 그 언덕 위로 끌고 가면서 구경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이름은 가투샤예요. 왜?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대포이자 애인이자 여자 이런 게 다 그 다의적인 해석으로 한 게 이 노래거든요. 어쨌거나 뭐 참 신나고 좋지요. 러시아 민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건 치면 다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불렸던 노래. 이거 여러분 다 알아요. 이 노래는 아시는 분 많지요? 거의 다 알죠? 우리도 이거 많이 불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영화를 많이 했는데, 영화를 봐서는 그 똘스토이 평화사상을 몰라요. 완전히 그 연애 위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연애 위주로만 해가지고, 꼭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지금이라도 저런 명작 소설을 봐야만이 글 쓰는데 도움이 돼요. 요새 사람들 글 쓰는 거 아무리 봐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죠? 미남 최무룡, 최고 인기 스타였잖아요. 그 이름이 원일이에요, 원일.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김지미죠. 자,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니까 그래서 들어보시고 보충을 하시고 어쨌거나 한 작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으로 똘스토이 부활이 아니고 이만큼 어쩌면은 저런 사상이 일본에 좀 더 퍼지고 만약에 일본에서 범국민운동적으로 저런 평화사상이 퍼졌다면 우리가 식민지 안 될 수도 있었다. 비록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나라는 못 쳐들어오잖아요. 국민들이 다 나쁘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이런 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일본이 제국주의가 됐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제 따로 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역사가 험해도 문학 예술은 항상 평화와 인류 자유를 지향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와봅니다. 우리 역사는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식민지 통치 1945년, 미군 정기 48년까지, 이승만 독재 60년까지, 그 다음 민주화 시기 장면 정권 61년까지, 박정희 79년까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신군부 통치,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기업인 독재 이명박, 유신 부활 박근혜,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지금이죠. 지금 우리나라 불황의 시대예요. 다음에 또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신처럼 될 건지, 그러면 100여 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민주화가 됐던 거는 언제입니까? 파란 글씨 있는 거 4번 5.16 나기 전에 4.19 뒤에 1년, 김대중 노무현 10년, 11년, 문재인 이제 지금 3년이니까 14년, 100여 년 동안의 민주화는 14년밖에 없어요. 그건 다 독재 시대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였거든. 그래서 이제 과연 잘한다니까 얼마나 힘드느냐를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문인들은 문학이 평화를 해야 된다. 펜 한 장 제대로 안 읽어본 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문학 본래 사명으로. 그런데 문단에서는 함석헌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함석헌을 대단히 중요한 문인을 보거든요. 수필도 20세기 최고 한국 수필가 함석헌이고 시도 함석헌 시집이 굉장히 시집 많아요. 시 작품이. 근데 아무도 함석헌은 안 써요. 나도 내가 함석헌 시를 가지고 논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함석헌 수필은 문장은요 20세기 최대의 문화가가 함석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민족 문화사에서 옛날 원효라든가 그 불교 그 긴 역사 중에서도 원효 이런 사람 참 드물잖아요.
그런 급의 사상가. 그게 함석헌이에요. 보통 그 기독교 신자하고 달라요. 근데 함석헌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 솔로와 톨스토이, 간디, 그리고 퀘이커. 딱 이 네 개예요. 그 문학이 종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장이 얼마나 좋으냐 보십시오. 대기를 마시고 가스를 뱉으니 평화요.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속에 담긴 찌꺼기를 내보내니 평화요. 햇빛을 보고 웃고 바람을 쐬고 죽지를 편히 평화다. 참 평화 운동을 일으키자. 저래 말했거든. 마시고 뱉으니 대기가 있었고 먹고 마시고 내보내니 밥이요. 물이었으며 웃고 나니 햇빛이요. 펴고 보니 바람이었다. 저 자체가 하나의 시잖아요. 여러분 저런 수필 쓸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 완전히 그냥 내 몸과 우주 전체와 역사 딱 하나예요. 하나. 저 인식, 그 씨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함석헌이 굉장히 저런 글이 좋은 글이 많은데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내가 딱 네 가지로 함석헌 주장하는 거 딱 네 가지로 추리면은 평화운동의 적은 누구냐? 한국 평화 깨뜨린 건 누구냐? 첫째는 남북긴장. 남이나 북이나 똑같아. 뭐 남한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 그냥 50% 100%야. 그 다음 주위 강대국들. 우리나라 서로 반이라도 차지하고 먹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한테 봉입니까? 무기 사는 값만 해도. 응? 그럼 세 번째 인간성. 인간의 본성. 그게 그냥 계속 못 사는 건 안 보고 자기 혼자 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민중의 도덕 수준. 이건 그야말로 우리 민족 도덕 수준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문학은 네 번째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번째가 왜 중요하냐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평온도 그런 것도 보면은 위에 1, 2, 3번이 다 나빠도 네 번째만 잘 되면은 네 번째가 세 번째를 바꿀 수 있어요. 셋, 넷이 힘을 합치면은 두 번째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를 바꾸면은 첫 번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문학, 예술, 인문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살려면은 평화롭게 우리 이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은 올바른 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함석헌을 평화사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함석헌 평화사상을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그 방해하는 걸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함석헌이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가지 뿌리가 있다. 이 못하는 거. 평화, 한반도 평화 모델은 네 가지 뿌리가 있다. 새날 8.15 식민지 끝난 거죠. 새날이 오고 새 님을 맞는다면 청소부터 하고 거친 것으로 남아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날 일본 앞잡이 노릇 하던 것만은 싹 씻어야 할 것이었다. 일제잔재 청소는 안 왔다는 거죠. 이 점은 그럼 우리가 왜 일제잔재 청소 못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라.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해요. 그러나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친미파가 안 돼요. 일본에게도 독립하려고 했고 미국으로부터도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싫어. 미국이 그래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함석헌도 그걸 알아. 아니까 책임은 그냥 미국을 남으라고 싶고 죽은 이승만에게 채찍 막 가고 싶다. 이승만은 미국에 붙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중들이 정말 똑똑했다면은 이승만도 안 되고 미국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국민 다 일어나면 미국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한다. 함석헌은 그래 본 거예요. 이 뭐냐? 문학인들이, 인문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민중이 똑바른 생각 가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저절로 평화가 다 되는 거다. 아까 내가 그 4가지 얘기 중에서 민중의 의식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함석헌의 중요성을 문단에서 아무도 거론 안 해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누구냐? 시인 김수영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썩은 자들이요. 이 썩은 자는 누굽니까? 문인입니다. 썩은 문인들이요. 함석헌의 잡지의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냐 실험해봐라. 그래도 가슴에 뭉클해지는 것이 없거든. 죽어버려라. 너 문인은 그냥 인간도 아니다. 함석헌 글 보고. 언제까지 우리들은 미국 놈들의 성면만 바라보겠어야 하나. 이미 벌써 한 50년 전에 김수영이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함석헌 글 보고는. 이미 김수영 같은 사람은 함석헌의 중요성을 안 거야. 그런 거죠. 이 김수영 문학과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잘 해놨어요. 38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빙산이야. 그러나 뭐 왜 못 깨느냐? 결국 문학인들이 딱 그냥 38선 지지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병주입니다. 이병주. 그 이병주와 김수영은 굉장히 닮았거든요. 닮은 둘이 사이 나빠요. 닮은 사람끼리 사이 나빠요. 이병주는 박정희와 황용주와 이병주 3박 알아서 해가지고 3걸입니다. 3걸, 삼총사입니다. 셋이 다 친하고 맨날 술 먹게 했는데 이미 박정희는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승만 치하에서 59년 뭐 60년 초 이때 만나면 그냥 군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원래 박정희가 쿠데타 준비를 이승만 때부터 했거든요. 하다가 살고 나버리니까 아차 기회 놓쳤다 해가지고 다시 준비한 것이 5.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그보다 지가 출세하려고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그럼 살고 났으면 그냥 놔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 건데 이승만이 자유당 독재를 얼마나 비판했느냐 이건 말도 못합니다. 응? 예를 들면 이래 말해요. 도대체 그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도대체 오열 간첩이라는 게 뭐고 박정희 말한 겁니다. 오열 간첩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자유당이 필요하다. 뭐 무슨 위기가 오면은 간첩 하나 잡았다 하고 발표하잖아요. 가짜 조작해가지고. 이 박정희가 욕을 한 거야. 지가 이승만 때는 간첩 조작 사건 욕해놓고 지가 대통령 된 뒤에는 이승만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더러운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밑에서 5.16 난 뒤에 징역 살고 굉장히 이병주가 고생을 하거든요.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 박정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꼼짝 안 하고 1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죽은 뒤에 완전히 박정희 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친구지만은 저 친구가 나를 또 언제 잡아넣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왜? 5.16 쿠데타 뒤에 자기 잡아넣었으니까. 나와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죽자마자부터 박정희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병주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도 그 소설 2개가 뭐냐. 그의 5월과 그를 버린 두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본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의 5월 같은 거는 박정희의 쿠데타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부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을 때까지를 그대로 그 박정희 죄악상을 그린 것이 그의 5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지금 서점에 가면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한길사에서 그의 5월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글을 버린 여인은 지금 서점에 가도 없어요. 절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버린 여인만 내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건 다 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의 글을 버린 여인 이것만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이건 이제 그의 5월은 박정희의 정치적인 비판을 한 거고 글을 버린 여인은
박정희의 내면 생활, 박정희의 여자 문제를 다룬 소설이 그를 버린 여인이에요. 그는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를 버린 여인. 그럼 박정희 몇 번째 여자나? 두 번째 여자예요. 박정희가 원래 결혼했거든요. 본처가 있었죠. 그건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 다 유경수인 줄 알죠.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한테 박정희가 버림받고 세 번째 여자하고 결혼해요. 했다가 세 번째 여자도 박정희를 또 버려요. 그러고 장가간 것이 유경수. 네 번째란 말이에요, 유경수가. 이 소설에 보면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박이 결혼해서 그만두고 했다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기의 상관이었던, 자기의 고향 선배였던 박정희를 왜 죽였을까? 그 이유를 여기서 든 겁니다. 이병주가 보기에는, 이병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박정희가 여순 사건 때 군인들 밀고 해가지고 박정희 밀고로 처형당한 군 장교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있는데 그 장교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박정희 암살단을 만듭니다. 그 암살단이 나중에 김재규 중앙정부장에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너가 왜 박정희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그 암살단 중에 한 청년이 한독수입니다. 이름이. 내가 노리는 자는 첫째 민족의 적이다. 왜? 친일파니까. 박정희 친일파죠. 둘째 민주의 적이다. 왜? 쿠데타로 4.18혁명 합헌정부를 전봉했거든. 셋째 윤리의 적이다. 즉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친구들 밀고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적이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 봉쇄하고 인권 탄압하고 정치력은 경제력은 다 탄압했다. 다섯 번째 연에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 뭔 줄 압니까? 다섯 번째. 그 하나를 죽임으로써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된다. 왜? 내 부모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김재규가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는 박정희를 10월 26일.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잡혀갔다가 중앙정보부에서 10월 25일 밤 11시에 풀려나요. 그리고 그 이튿날 26일 김재규가 총을 준비해가지고 박정희를 암살했다 하는 것이 그를 버린 여인에 나오는 김재규 박정희 사살 동기가 나타난 거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불구대전 원수다. 네, 이 다섯 가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병주가 본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소설가 이병주가 본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박정희 죽인 동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최윤원입니다. 최윤원 회색인. 회색인은 상해 임정이 8.15 때 이승만이 집권하면 안 되고 상해 임정이 바로 와서 그냥 집권해서 김구가 집권해야 된다. 응? 그래서만 친일파 다 척결했을 거다. 이게 최윤원 생각이에요. 정도구 소리. 그래 안 해가지고 자꾸 일본이 점점 더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 말했죠. 만약에 김구가 대통령이 돼서 했다면은 우리가 국민의례 때 국민의례 하면 뭡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가만히 숙이겠죠. 그게 아니고 밑에 빨간 글자 보십시오. 모든 행사 때 동쪽을 향해서 이빨을 3번 가는 절차를 국민의례에 규정한다. 참 최는 그 점잖은 작가가 풍자적이죠. 쉽게 말하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래 하지 말고 동쪽을 향해서 3번 이빨 갈기하고 왜? 일본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그 죄악을 잊지 말라고 이빨 3번 가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 하는 거 보십시오. 이빨 3번이 아니라 30번 갈아야 돼요. 30번. 그러다가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치과의사만 좋아해요. 쇠눈이 가장 웃음을 띌 때 역시 자기 아들이 제일이에요. 화두. 쇠눈 마지막 작품 화두잖아요. 대표작이 화두인데 이거는 뭘 그렸느냐.
화두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냐? 미국을 비판한 겁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뭐냐? 그거거든.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식민지 군대의 하급 장교를 대통령으로 점지한 생활을 선고. 지금 저게 식민지 군대의 하급 장교 누굽니까? 박정희거든. 기껏해봤자 중위야. 중위가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친일파 중위가. 그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점지해줬냐? 미국이 해줬다. 이래 본 게 최는이에요. 그래 보고 다시 미국 비판해요. 세계를 경영해 오는 자들의 참모부는 참모부 미국입니다. 작전 방침에 전시되고 후시되고 없고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온다는 말도 웃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래야 되거든. 역사를 발전해가는 게.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말을 언제 하느냐면 80년 5.18 보고 합니다. 5.16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18년 동안 못 살게 해놓고는 박정희 죽은 뒤에 또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하자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데도 독재를 또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미국의 참모 봉변은 그런 게 없다. 겨울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도 또 겨울이 오고 얼마든지 그 역사를 바꾼다. 이게 이제 최인눈이 보는 오늘의 한국의 역사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로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냐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최인눈의 마지막 쓴 화두다. 그럼 오늘 미국이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주어졌고 협조자들, 친일파들은 마치 트로이 목마 속에 숨겨둔 군대처럼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친일파 옹호하는 정치가들 누군지 다 알겠죠. 이것들은 트로이 목마처럼 있으면서 일본의 이익을 주려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니야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 마지막 밑에 그 빨간 글자 보십시오. 민족의 역사적 권리나 문화적 자존심에 대한 추후 배려나 사랑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죄인을 볼 때는 참 하지만 민족이다. 그렇게 본 거죠. 자, 이게 화두라는 겁니다. 화두 집필할 때고 문화민족이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게 뭐냐? 금속 화자 잘 만들었다. 불경 나무 토막에 파가지고 발만 대성령 만들 항아리 잘 구워냈다. 이게 민족이 아니다. 누가 우리 민족의 적이며 그 적을 몰아내자면 어떤 방책을 써서 힘을 모아서 실현하느냐. 그걸 아는 집단 슬기. 그게 민족 문화다. 이게 최면이 말한 겁니다. 참 좋은 말 했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요한 갈통이 말하기를 소극적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나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 전쟁만이 없어도 안 돼. 기아도 없어야 되고 빈부격차도 없어야 되고 흑백이나 인종 갈등 불평등도 없어야 되고 남녀 간의 불평등도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평화롭게 사는 그 상태가 적극적인 평화, 포지티브 피스다. 이래 본 겁니다. 적극적인 평화. 어떻게 돼야 이루어지느냐? 정치가들이 국민을 속일 수 없는 단계가 돼야만이 평화가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평화 협정 언제 되느냐? 정치인이 국민 속일 수 없을 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적극적인 평화 개념이 이룩할 때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문학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임원영의 문학과 인문학을 쳐가지고 15 치면은 동양의 역사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영의 문학과 인문학 쳐서 16 치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17
페르시아의 전쟁, 18 투키디데스와 입은 하던 투키디데스가 뭡니까? 바로 멜로시누 복수라는 말을 나오게 한 거죠. 19 로마 제국 쇠망사, 20 토인비, 21 에릭 호스본. 아까 에릭 호스본 역사 4단계 나왔죠? 그게 자세히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걸 보시고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문학은 평화 기원입니다.